안녕하세요. 사유입니다. 오늘은 장자의 삶을 보며 장자의 사상을 알아보아요. 즐거운 시청 되시길 바랍니다. 제1장 강가의 낚시꾼. 송나라 작은 마을 명라수 강가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름은 장주. 사람들은 그냥 장자라 불렀습니다. 그는 낚싯대를 들이우고 강물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물고기를 잡으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물결이 일렁이는 꼴을 보고 웃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앉은 오후였습니다. 강물은 느리게 흐르고 가끔 작은 물고기들이 지느러미를 흔들며 지나갔습니다. 장자는 그 꼴을 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너희는 참으로 유쾌하게 노는구나. 그때 멀리서 친구 혜시가 다가왔습니다. 혜시는 초나라에서 벼슬을 하다 송나라로 내려온 논리학자였습니다. 항상 머릿속에 질문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장자를 보고 소리쳤습니다. 장자야, 또 낚시냐? 물고기 한 마리 안 잡히는 낚시를 왜 이렇게 즐기느냐? 장자는 낚싯대를 살짝 흔들며 웃었습니다. 혜시야, 나는 물고기를 잡으려는 게 아니네. 물고기들이 노는 꼴을 보는 거지. 혜시는 강가에 앉아 장자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물고기가 행복한지 자네가 어떻게 아는가? 자네는 물고기가 아니지 않나? 장자는 고개를 돌려 혜시를 마주 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장난기가 가득했습니다. 혜시야, 자네는 내가 물고기가 아닌 걸 어떻게 아는가? 자네는 내가 아니지 않나? 혜시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장자는 크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강물 위로 퍼져나갔습니다. 물고기들이 꼬리를 더 힘차게 흔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두 사람은 강가에 나란히 앉아 한참을 말없이 물만 보았습니다. 혜시는 가끔 논리를 세우려 했지만 장자가 한마디 던질 때마다 그 논리가 풀려나갔습니다. 어느덧 해가 기울고 장자는 낚싯대를 거두며 일어섰습니다. 혜시야,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 또 오게. 혜시는 따라 일어나며 물었습니다. 자네는 정말 물고기가 행복하다고 믿는가? 장자는 강물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저 물고기들이 강물 위를 헤엄치는 꼴을 보게. 저 느린 꼬리 흔들림, 저 가벼운 몸짓, 저게 행복이 아니고 무엇인가. 혜시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날부터 혜시도 가끔 강가에 왔습니다. 밤이 되자 장자는 작은 촉에 누워 창밖 강물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그는 눈을 감으며 속삭였습니다. 내일도 저 물고기들과 함께 논이어야지. 제2장 나비가 된 꿈. 장자가 강가에서 혜시와 헤어진 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항상 느리고 유쾌했습니다. 그는 길가의 풀을 밟으며 풀이 꺾이는 소리를 듣고 웃었습니다. 풀아, 네가 꺾여도 다시 일어나는구나. 초가집에 도착하자 아내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장자의 낡은 신발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하루 종일 강가에 있었소? 밥은 먹었소? 장자는 웃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저녁은 간단한 죽 한 그릇과 나물 몇 점이 전부였습니다. 그는 죽을 먹으며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물고기들이 참으로 즐겁게 헤엄치더군. 혜시가 물었네. 내가 어떻게 물고기의 행복을 아느냐고. 아내는 웃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뭐라고 했소? 장자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물었네. 혜시가 어떻게 내가 물고기가 아닌 걸 아느냐고. 아내는 크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작은 초가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 장자는 마루에 누워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여름밤이라 문이 활짝 열려 있고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피곤했지만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강물 소리가 아직도 귀에 맴돌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그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나비가 되었습니다.
가벼운 날개로 꽃 위를 날아다니고 바람을 타고 이리저리 노는 작고 아름다운 나비였습니다. 꽃향기가 코끝에 스치고 햇살이 날개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장주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나비일 뿐이었습니다. 행복하고 자유로웠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꿈이 깨었습니다. 장자는 마루에 누워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가슴이 뛰고 땀이 살짝 났습니다. 그는 몸을 일으켜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방금 내가 나비였던가? 나비가 되어 꽃을 날아다녔던가? 아니면 지금 나비가 꿈을 꾸고 있는 건가? 나비가 나를 꿈꾸고 나비가 깨어나면 나는 사라지는 건가? 그는 창밖으로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나와 나비, 어느 쪽이 진짜인가, 어느 쪽이 꿈인가, 둘 다 진짜이고 둘 다 꿈일지도 모르지. 그는 다시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엔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다시 나비가 되었습니다. 아니, 나비가 다시 장주가 되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장자는 일어나 강가로 내려갔습니다. 낚싯대를 들이우고 해시를 기다렸습니다. 해시가 오자 장자는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시는 한참을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그럼 자네는 지금도 꿈을 꾸고 있는 건가? 장자는 크게 웃었습니다. 그럴지도 모르지. 자네도 꿈속의 나비일지도 모르고. 해시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이번엔 웃었습니다. 그날부터 장자는 꿈과 깨어 있음을 더 이상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강가에 앉아 낚시를 하며 그는 나비가 되고 나비가 되어 꽃을 날았습니다. 제3장 거대한 붕의 날개. 장자가 나비 꿈에서 깨어난 뒤 며칠 동안 강가에 앉아 하늘만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느리게 흘러가고 새들이 이리저리 날아다녔습니다. 그는 작은 새들이 나뭇가지 사이를 오가는 꼴을 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저 작은 새들도 참으로 소요하는구나. 어느 날 아침 하늘에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장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북쪽 하늘에서 거대한 새가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날개가 구름을 가리고 바람이 산을 흔들었습니다. 그 새는 붕이었습니다. 북명의 물고기 곤이 변화하여 붕이 된 새였습니다. 장자는 낚싯대를 내려놓고 그 붕을 바라보았습니다. 붕은 9만 리를 날아 남명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거대한 날개짓 하나에 바람이 일고 구름이 흩어졌습니다. 해시가 그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장자, 저 붕을 보았는가? 그 새는 얼마나 큰지 날개가 하늘을 덮는다네. 장자는 웃으며 해시를 맞이했습니다. 보았네. 참으로 장하구나. 해시는 흥분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 붕이 9만 리를 날려면 얼마나 큰 바람이 필요할까? 얼마나 높은 하늘이 필요할까? 작은 새들은 고작 나뭇가지 사이를 날 뿐인데 저 붕은 어찌 그리 높이 날 수 있는가? 장자는 강물을 가리키며 대답했습니다. 해시야, 붕이 높은 하늘을 날려면 높은 하늘이 필요하네. 작은 새가 나뭇가지를 날려면 나뭇가지가 필요하네. 그러나 진짜 소요는 아무 것에도 기대지 않는 것일세. 여기서 소요란 아무 걱정 없이 세상의 자유를 느끼는 것입니다. 해시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장자는 붕을 올려다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붕은 큰 바람을 기대고 작은 새는 작은 바람을 기대네. 그러나 바람 없이도 날 수 있는 새가 진짜 자유로운 새일세. 그날 오후 붕은 멀리 남명으로 사라졌습니다. 장자와 해시는 강가에 앉아 작은 새들을 보았습니다. 작은 새 한 마리가 나뭇가지에 앉아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장자는 그 새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작은 새를 보게. 저 새는 붕을 보고 웃을 걸세. 저 큰 새는 왜 그렇게 애쓰느냐.
나는 여기 나뭇가지에 앉아 이미 소요하는데. 해시는 웃었습니다. 그러면 붕은 작은 새를 보고 웃을까? 장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 붕은 작은 새를 보고 저 작은 새는 왜 그렇게 좁게 사느냐? 나는 9만 리를 날아 이미 소요하는데 라고 할 걸세. 두 사람은 한참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강물 위로 퍼져나갔습니다. 저녁이 되자 장자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오늘은 붕을 보았소? 장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보았소. 그리고 작은 새도 보았소. 둘 다 소요하더군. 아내는 죽을 끓으며 말했습니다. 당신도 소요하고 있소. 장자는 마루에 누워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나도 소요하려무나. 바람 없이 하늘 없이 그저 여기 누워 소요하려무나. 그날 밤 장자는 다시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엔 붕이 되었습니다. 9만 리를 날아 남명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남명에 도착해서도 그는 웃었습니다. 여기서도 소요구나. 제4장 백정의 칼. 장자가 붕과 작은 새를 보던 날이 지나고 가을이 깊어졌습니다. 강가 나뭇잎이 붉게 물들고 바람이 차가워졌습니다. 장자는 여전히 강가에 앉아 있었지만 이제 낚싯대 대신 작은 칼을 들고 나뭇가지를 깎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문후가 사신을 보내 장자를 불렀습니다. 문후는 장자의 소문을 듣고 그를 재상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사신이 초가집에 도착해 공손히 말했습니다. 전하께서 장자를 재상으로 모시고자 하십니다. 함께 궁으로 가시지요. 장자는 나뭇가지를 깎다 말고 사신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내가 들은 이야기가 있네. 초나라에 큰 신목이 있었는데 너무 커서 배를 만들 수도 기둥을 만들 수도 없어 그냥 숲에 서 있었네. 그 나무는 쓸모 없어서 오래 살았네. 나는 그 신목처럼 쓸모없게 살고 싶네. 사신은 당황했습니다. 장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네. 거북이 한 마리가 있었네. 죽어서 왕의 제단에 올려져 비단으로 쌓여 있었네. 그 거북이는 물었을 걸세. 죽어서 제단에 오르는 게 좋으냐? 진흙 속에서 꼬리를 끌며 사는 게 좋으냐? 나는 진흙 속 거북이가 되겠네. 사신은 할 말을 잃고 돌아갔습니다. 그 소문이 해시 귀에 들어갔습니다. 해시가 강가로 달려와 물었습니다. 장자야, 왜 벼슬을 거절했나? 재상이 되면 부귀를 누릴 텐데. 장자는 칼을 내려놓고 해시를 보며 말했습니다. 해시야, 백정의 칼 이야기를 들었는가? 백정이 소를 잡는데 칼이 19년이 지나도 새 칼처럼 날카로웠네. 왜냐하면 그 백정은 소의 뼈 사이 빈틈을 칼로 지나갔기 때문이네. 억지로 베지 않고 틈을 따라갔네. 그래서 칼이 상하지 않았네. 해시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장자는 강물을 가리키며 계속했습니다. 현자는 세상을 그렇게 보네. 세상의 틈을 따라가네. 틈을 따라가네. 억지로 벼슬을 잡으려 하지 않고 억지로 이름을 얻으려 하지 않네. 그래서 오래 자유롭네. 해시는 한참 생각하다 장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자네는 평생 강계만 있을 건가? 장자는 웃었습니다. 강가도 좋고 산도 좋고 궁전도 좋네. 어디든 틈이 있으면 그 틈으로 지나갈 뿐이네. 그날 저녁 장자는 집으로 돌아가 아내에게 백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는 죽을 끓으며 웃었습니다. 당신 칼은 이미 날카로워요. 벼슬 칼은 필요 없소. 장자는 마루에 누워 하늘을 보았습니다. 가을 별들이 틈틈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속삭였습니다. 저 별들 사이 틈으로 바람이 지나가네. 나도 그 바람처럼 지나가야지. 그날 밤 장자는 꿈에서 백정이 되었습니다. 소 앞에 서서 칼을 들었지만 칼을 쓰지 않았습니다. 소가 스스로 틈으로 지나가 자연스럽게 누웠습니다. 장자는 웃으며 깨어났습니다. 아침이 되자 그는 다시 강가로 내려갔습니다.
이번엔 칼 대신 빈손으로 앉아 강물을 보았습니다. 제5장 제물론의 바람. 장자가 백정의 칼 이야기를 한 뒤 겨울이 왔습니다. 강가에 얇은 얼음이 얼고 바람이 뼈를 시리게 했습니다. 장자는 초가집 안에서 작은 화로를 피우고 죽간을 펼쳐 놓았습니다. 그는 제자 몇 명을 불러 함께 앉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자 하나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세상에는 옳고 그른 것이 많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옳은 것입니까? 장자는 화로에 장작을 넣으며 웃었습니다. 옳고 그름은 사람 마음이 만든 바람일세. 바람이 불면 이쪽 나뭇잎은 흔들리고 저쪽 나뭇잎은 흔들리네. 그러나 바람 자체는 어느 쪽도 옳다 그르다 하지 않네. 제자들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장자는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 바람을 보게. 바람이 불 때 파이프 소리가 다르고 종소리가 다르네. 파이프는 휘익하고 종은 딸랑하네. 그러나 소리를 내는 건 바람이 아니라 파이프와 종이네. 세상 모든 말도 그렇네. 옳고 그름은 사람 마음의 파이프와 종이네. 그는 죽간에 글씨를 썼습니다. 천지와 내가 함께 생기고 만물과 내가 하나이네. 제자들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장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것이 옳다 하면 저쪽에서 저것이 옳다 하네. 공자가 인을 말하면 모적이 의를 말하네. 둘 다 자기 파이프 소리를 세상 소리라고 믿네. 그러나 진짜 소리는 바람이 지나간 뒤에 고요함일세. 해시가 그 소식을 듣고 겨울 바람을 뚫고 찾아왔습니다. 그는 화로 곁에 앉아 물었습니다. 장자, 자네는 세상 모든 것을 평등하다고 하는데 그럼 선악도 없다는 건가? 좋고 나쁨도 없다는 건가? 장자는 해시에게 죽 한 그릇을 권하며 대답했습니다. 해시야, 꿈에서 내가 나비가 되었네. 나비가 되어 꽃을 날았네. 깨어나 보니 내가 장주이네. 그때 나비가 옳았나? 장주가 옳았나? 둘 다 옳고 둘 다 그르지 않네. 그저 변화일 뿐이네. 해시는 죽을 먹으며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장자는 창밖 눈이 내리는 걸 보며 말했습니다. 저 눈을 보게. 하늘에서 내려와 땅을 덮네. 땅이 더러워지면 눈이 더러워지고 땅이 깨끗하면 눈이 깨끗하네. 그러나 눈 자체는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네. 그렇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장자는 화로에 장작을 더 넣으며 대답했습니다. 바람을 따라가게. 바람이 불면 파이프 소리를 듣고 바람이 그치면 고요를 듣게. 옳고 그름에 얽매이지 말고 그저 변화에 몸을 맡기게. 그게 재물이네. 마음이 가지런해지면 세상이 평등해지네. 그날 밤 해시와 제자들은 초가집에서 함께 잤습니다. 화로 불이 꺼지기 전 장자는 모두를 보며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눈이 쌓이면 함께 눈사람을 만들세. 눈사람이 녹으면 또 강물에 가서 물고기를 보세. 모두가 웃었습니다. 겨울바람이 초가집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제6장 대종사의 나무. 장자가 제물론을 이야기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강가에 새싹이 돋고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장자는 초가집 마당에 큰 나무 그늘 아래 앉아 제자들과 함께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제자 하나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세상에는 쓸모 있는 것과 쓸모 없는 것이 있습니다. 쓸모 있는 것은 귀하고 쓸모 없는 것은 천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장자는 차 한 모금을 마시고 마당에 큰 나무를 가리켰습니다. 저 나무를 보게. 저 나무는 대종사일세. 줄기가 비뚤비뚤하고 가지가 뒤틀려 목수가 보기에 쓸모가 없네. 그래서 베이지 않고 오래 살았네. 제자들은 나무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나무는 정말 비뚤빼뚤했습니다.
줄기가 구불구불하고 가지가 사방으로 뻗어 배를 만들 제목도 기둥을 만들 제목도 아니었습니다. 장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 나무는 길가에 서 있네. 목수가 지나가며 쓸모없는 나무로구나 하고 스치고 가네. 그래서 저 나무는 평안히 살았네. 만약 저 나무가 곧고 단단했다면 벌써 베어집 기둥이 되거나 관이 되었을 걸세. 해시가 그 소문을 듣고 봄바람을 타고 찾아왔습니다. 그는 나무 아래 앉아 장자를 보며 물었습니다. 장자, 자네는 늘 쓸모없음을 칭찬하네. 쓸모없는 게 정말 좋은가? 장자는 나무 그늘을 손으로 가리키며 대답했습니다. 해시야, 저 그늘을 느껴보게. 이 그늘이 있으니 우리가 여기 앉아 차를 마시네. 저 나무가 쓸모 없어서 이 그늘이 생겼네. 쓸모 있는 나무는 이미 베어 그늘이 없네. 해시는 나무를 올려다보며 한참 생각했습니다. 장자는 제자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현자는 대종사처럼 사네. 세상이 보기에 쓸모없어 보이네. 벼슬 하지 않고 이름 내지 않고 부귀를 구하지 않네. 그래서 세상이 그를 베지 못하네. 평안히 오래 살고 그늘을 들이우네. 제자 하나가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쓸모없게 살아야 합니까? 장자는 웃었습니다. 쓸모없게 보이게 살되 진짜 쓸모를 가지게. 저 나무처럼 그늘막이 되주어 새들을 쉬게 하고 바람을 막아주네. 그게 진짜 쓸모일세. 그날 오후 모두가 나무 아래 누워 봄바람을 느꼈습니다. 새들이 가지에 앉아 노래를 불렀습니다. 장자는 눈을 감고 속삭였습니다. 저 새들도 이 그늘을 알래. 저녁이 되자 해시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장자, 나도 좀 쓸모없게 살아볼까? 장자는 크게 웃었습니다. 해시야, 이미 자네는 쓸모없는 논리를 너무 잘하네. 모두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나무가지를 흔들었습니다. 봄날은 길었고 나무 그늘은 깊었습니다. 장자는 그 그늘 아래 여름을 기다렸습니다. 제7장 소요유의 끝자락. 장자가 대종사의 나무 그늘에서 봄을 보낸 뒤 여름이 깊어졌습니다. 강물은 더 느리게 흐르고 나뭇잎은 짙푸르게 무성해졌습니다. 장자는 이제 나이를 먹어 흰머리가 더 많아졌지만 웃음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모여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스승님, 소요유란 도대체 어디까지입니까? 붕처럼 9만 리를 날아야 합니까? 작은 새처럼 나뭇가지에 앉아야 합니까? 아니면 백정처럼 칼을 들고 틈을 따라가야 합니까? 장자는 마당의 대종사 나무 아래 누워 있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소요유는 끝이 없네. 그러나 끝이 없기 때문에 이미 여기 있네. 제자들은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장자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붕은 바람을 기대고 작은 새는 가지를 기대고 백정은 틈을 기대네. 그러나 진짜 소요는 아무 것에도 기대지 않는 것일세. 기대지 않기 때문에 어디든 갈 수 있고 어디든 머물 수 있네. 해시가 마지막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제 장자와 함께 강가에 앉아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해시는 낚싯대를 들고 장자를 보며 물었습니다. 장자, 자네는 이제 소요에 이르렀는가? 장자는 웃었습니다. 해시야, 소요에 이른다는 말도 이미 기대하는 거네. 나는 그저 여기 앉아 강물을 보네. 물고기가 헤엄치고 바람이 불고 구름이 지나가네. 그게 소요일세. 해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두 사람은 말없이 강물을 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달이 뜨고 별이 뜰 때까지. 장자는 집으로 돌아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곧 떠날 때가 된 듯하네. 아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오래전부터 소요하고 있었어요. 장자는 마루에 누워 마지막으로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는 제자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내가 떠나면 나를 묻지 말라. 하늘과 땅이 내 관이 되고 1월이 내 비단이 되고 성신이 내 구슬이 되리라. 내 장례는 이미 온 세상이 치러주네. 제자들은 울었습니다. 장자는 웃었습니다. 울지 마라. 나는 나비가 되고 분기 되고 강물이 되고 바람이 되리라. 이미 소요하고 있느니라.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강물 소리가 초가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소리가 자장가처럼 장자를 데려갔습니다. 장자가 떠난 뒤 대종사 나무는 여전히 그늘을 드리웠습니다. 강물은 여전히 흘렀습니다. 물고기들은 여전히 헤엄쳤습니다. 해시는 강가에 앉아 혼자 낚싯대를 들이우고 웃었습니다. 장자야, 자네가 물고기였던가? 물고기가 자네였던가? 바람이 불어 강물이 일렁였습니다. 그 일렁임이 아직도 우리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사유의 장자편을 보고 있는 당신도 이미 소요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